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윤상현 후보 지원 유세를 나갔습니다. 여당 수도권 후보들이요, 지금 유승민 후보에게 지원 유세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선거가 타이밍인데 여당도 정권 심판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유승민 전 대표는 현장 가가지고 윤석열 정부 잘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의 경쟁력이 어떻고 그리고는 좀 더 뭘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톤앤 매너가 지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듣기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타이밍인지를 좀 보여주는 게 유승민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안 간다라고만 할 때만 하더라도 좀 저 타이밍에 이 선택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유승민 전 대표한테는 오히려 가고 있죠. 공간이 여건 안에서 생겼다라는 거죠. 참 선거가 참 그런 면에서 다이나믹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이런 걸로 다 예측을 했었던 걸까요? 그래서 이 당에 남아서 어쨌든 다시 근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정당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그 어떤 정당이든 간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억측 부리고 막 억지를 쓰고 하면 그런 정당 지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유승민 대표에게 지금 힘이 좀 쏠리는 이후에 선거 이후에 여권발 정계 개편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수도권 후보들이 소환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흔들리는 스윙 보터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지층 이상의 결집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선거에서 산술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고 온건해 보이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정권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을 소환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만약에 이번 선거 결과를 지금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여당이 크게 패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 당연히 그런 개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계 개편이 있을 텐데 그 핵에는 아마도 유승민 전 의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진작에 좀 하지. 근데 뭐 이제 여권발 권력 구도 재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사실 굉장히 열려 있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당권을 잡고 이제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람이 얼마나 원내에 존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22대 이제 개원하는 국회에서. 그럼 여전히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변신이 그러니까 하나의 체크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친윤의 어떤 색깔들을 가지고 정치권에 대비했지만 지금 서서히 친윤 물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지지까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아예 이제 반윤 포지션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이 안에서의 다양한 경쟁 구도가 생길 수 있다. 제가 뭐 일감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벽하게 대립각을 세워서 반윤의 기수가 될 거냐. 그래서 7일간의 어떤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그래도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은 하겠지만 그거 굉장히 고민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까? 아니면 계속 친윤과 협력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이 선거 끝난 이후에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실이 오늘 내년도 R&D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왜 웃으십니까? 아니 이게 워낙 시시각각 바뀌니까요. 이게 진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세에 저희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참 많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R&D 예산 증폭은 저는 반가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작년에 본인이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카르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과학 연구계에다가 상처를 줬던 부분에 있어서도 리뷰하고 적어도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입틀막 사건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 졸업생한테 했던 일 아닙니까? 그분의 항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R&D 연구 예산 삭감으로 그런 어떤 연구진들의 당장의 생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메시지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선거용으로 보이게 하는 이것들이 과연 사람들 마음을 달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일감으로 듭니다. 첨언을 좀 드리면 그 아까 의정 갈등 당사자였던 전공의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 같아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 전공의들이나 그 R&D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과학기술자들이나 그 당사자들 입장에 생각하면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양치기 소년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했지만 실제로 오지 않을 때 그렇게 했다가 실제 나타났을 때 이제 굉장히 화를 겪은 거잖아요. 대통령의 지금 발언이라는 게
일주일 전, 한 달 전하고 지금이 너무 표변하다 보니까 그렇죠. 당사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 발언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공할 만한 진실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와서 R&D 예산을 늘린다, 네. 전공의들을 만난다, 네. 과연 당사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우리 전범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그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 대표로 대선 기간에 윤석열 그 대통령과 큰 갈등을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봉합하고 갈등하고 봉합하는 연속의 과정을 거쳤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토사구팽이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 선거가 끝나면 과연 2,000명 정원화 증원 문제가 뭔가 의사들 직역 당사자들이 바라는 대로 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R&D 예산 이렇게 올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으로 담보가 됐을까 있을까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이 지금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윤석열 정부의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위기감은 신뢰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를 다 믿지 않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이 듣든가 말든가 51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민생 토론을 25번인가요? 했다는 건데 예산이 1,000조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수치야? 라고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야당 국회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나 전략 하나도 없이 무조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하니까 저 사람 선거 앞두고 그냥 하는 소리야.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뭐라 했습니까?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 된다. 했어요. 네. 동네방네 목련 안 핀 데가 없어요, 지금. 다 폈어요. 그런데 김포가 서울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정치인들의 말에는 항상 힘이 실리려면 실천력이 담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도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는 정말 그 허황된 말들을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의 제일 큰 문제는 신뢰입니다. 정부 여당이 사실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력, 실행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과 반대로 이걸 진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계속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게 아마 정권 심판론의 주요 기저가 아닐까 싶고요. 네. 민생 토론회는 이제 24번 했고 이제 25회를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제 76주년 4.3 지금 기념식 추념식 진행되는 현장을 저희가 제주도로부터 받아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 얘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헌화 분향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주도청 화면을 받아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동백꽃이 있네요. 진행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 기념일입니다. 국가 추념일입니다. 대통령 연거퍼 2회째. 네, 당선자 신분일 때만 갔고요.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나서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래도 됩니까? 예. 그래도 됩니까? 구경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4.3 사건이라는 거는 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추념식 현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의 비극을 담아내고 있어요. 네. 남북 분단 관계라든가 아니면 네. 또 이제 친일 잔재 문제라든가 그 와중에 이제 경찰의 그런 공권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네. 걸 담아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네. 무자비하게 네. 민간인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인 사실은 그 극우적인 역사 인식 틀을 벗어나서 뭔가 그런 민간인 희생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재조명하고 관찰해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태도가 안 돼 있다라는 예. 그 자인식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최근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어제 나왔는데 미국 국무부조차도 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회신을 보내왔어요. 예. 이게 사실은 4.3 사건의 책임론에 대해서 예. 미국 정부도 일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예. 와중에도 미국 국무부도 공식 입장을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와 입장이 다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충분히 열어놓고 과거의 그런 그 뭐 군정의 잘못을 예. 뭔가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역사를 극복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 네. 정말 국민들이 좀 더 다가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제주 4.3 사건은 6.25 이후에 최대 비극입니다. 다 잔인해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역사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고 매년 4월 3일이 되면 제주는 모든 집이 제사상을 차려야 돼요. 그런 정도로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고 뭐 무슨 지난해에는 누구죠? 그 태영호 의원인가요? 막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지금도 제주에서는 4.3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역사적 책임을 우리 정부가 지고 국가 추념일로 정하고 매년 기리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어떤 뭐 대안이나 대비책 이런 거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일 때만 가고 안 가니까 앞서 이제 말씀하신 당선자 대로 시절. 당선자 시절에만 가고 안 가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과연 지금은 R&D 예산 늘린다고 하지만 선거 끝나면 과연 하겠냐 못 믿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 제주도민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주도는 의석수가 3석이에요. 다른 지역구에 비해 적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3석 모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주민들이나 당사자인 후보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홀대 프레임을. 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역사적인 현장을 이렇게 안 찾는 것은 거꾸로 여의도적인 사고방식의 극대화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이고 결국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저버렸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의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선거공학적인 방식이 접근이다. 예. 그러니까 표가 안 되니까 안 가는 건가요? 물론 네. 국민의힘에서는 예.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와 그리고 네. 국민의 미래에서 이뇨한 위원장이 가는 것으로 네. 알고 있긴 한데요.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충북, 강원, 경기 지역 유세를 간다라고 합니다. 아니 유세해야죠. 예, 당연히 지역 유세해야 되지만 저 4.3 추념식에 와 있는 야당 후보들은 유세 안 해도 돼서 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현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도 정부 여당의 대표도 그 자리에 아예 불참하면서 약간 보이콧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기념관을 건립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추앙하면서 실제로 이승만 정부에 있었던 정말 뼈아픈 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겠다. 우리는 몰라 이런 태도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는 심지어 한덕수 총리가 추념식에서 4.3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IT와 반도체 설계 기업을 유치하겠다. 실제 됐습니까? 갑자기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확인을 해봐야 될 사이다. 보니까 아까 그림을 보니까 한덕수 네. 총리가 오늘도 그러게요. 추념식에 참석한 것을 대신 보이긴 간 합니다. 거죠. 예. 네, 결국은 이 상황은 그러니까 자꾸 이걸 4.3이라고 하는 상황은 이 국가 폭력에 대한 우리 그렇습니다. 정부의 반성과 네.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자고 네. 하는 그 이야기인데 네. 자꾸 이걸 진보 보수 이슈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발이 꼬이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교본은 2022년 윤석열이 이미 말을 한 바가 있다.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고통의 세월을 함께하며 평화의 섬 제주를 일궈낸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해드린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이야기만 2024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하더라도 네. 이렇게 과연 행보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민생 토론회를 25번 하면서도 호남은 안 갔잖아요. 24번? 24번? 예, 24번. 나중에 한 번은 준비한다? 간 것으로. 예, 갔어요. 한 번은 간 것으로. 예. 아유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갔기에 망정입니다. 근데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7년 3월 1일 날 결국에는 미군정 그 말을 타고 가다가 아이를 치어서 거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서에 가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항의하고 당시 미군정이 미국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해방되고 제주도에 왔는데 먹고 살 건 없고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든 좀 정책적으로 정부가 도움을 줄 것을 기대했지만 뭐 미군정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그때 좌익이라고 하는 네. 남노당도 그렇고 많이 힘들게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이게 뭐라 난이 난 거고 네. 그 과정에 엄청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거의 반세기를 제주도민들이 아픔 속에 있었던 건데 그런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정부가 안아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저는 대통령이나 속상합니다. 여당 대표의 불참을 선거 공학적인 이유로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반대로 예. 정말로 이런 자리에서 먼저 포용과 반성의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반대로 또 선거에 네. 반전 키워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정부 여당은 가지지 못하는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한독수 국무총리가 오늘 4.3을 위로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네요. 다행입니다. 네, 참 되게 당연한 이야기조차도 고맙게 그러니까. 여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예, 하는 게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천하람 개혁신당
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 4.3 선거 유세를 이유로 외면해도 되는 날은 아니다. 말 잘했네요. 네, 같은 예. 맥락이죠. 같은 네. 맥락이죠. 예. 아니 저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보수라면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게 보수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공직을 맡은 대통령이나 그리고 공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게 취할 태도인가? 네. 그리고 그 동네 유세가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보면은 천하람 그 개혁신당 네. 그 비례대표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의 그런 발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순천 지역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여순 반란 사건 알고 계시죠? 그게 그렇죠. 똑같이 이제 제주 4.3과 비슷하게 맞습니다.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역사의 추억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진전된 평가였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은 대통령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취임사에 내 통합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협치 통합 단어 없이 자유만 35번 이야기하니까 네. 기자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우 스태핑을 했기 때문에 물었거든요. 예, 예. 아니 왜 취임사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없냐라고 했더니 너무 당연해서라고 이야기했던 바가 네. 있는데 너무 당연한데 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이러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